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탐진쌤의 수학의 나침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개와 곱셈 공식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개한다는 것은 분배 법칙을 통해서 단항식을 다항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개한다는 것은 늘리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즉 단항식을 다항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3하고 a-2b를 곱하면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3a-6b가 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좌변은 단항식이고 우변은 다항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a-2b는 항과 항이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항식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다항식이 괄호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3과 괄호가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좌변은 단항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a 더하기 b도 다항식이고 x 더하기 y도 다항식이지만 각각을 괄호로 묶어서 괄호 곱하기 괄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항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변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변은 항이 4개죠. 그래서 전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식은 고등학교에 나오는 공식인데 자,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면 좌변이 더 복잡하고 우변은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전개한다는 것은 느리는 건데 이거 오히려 더 간단하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좌변은 단항식이고 우변은 다항식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괄호와 괄호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항식이고 우변은 항 2개가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항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전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하는지 계산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a 더하기 b와 x 더하기 y를 곱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 계산의 분배 법칙이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를 대문자 m으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해 놓으면 분배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죠. m하고 a를 곱해서 am이 되고 m하고 b를 곱해서 bm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을 원래 x 더하기 y로 다시 환원시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x 더하기 y, b 곱하기 x 더하기 y죠. 그러면 또 이제 분배 법칙을 쓰면 되겠죠. ax, ay, 그 다음에 bx, by. 그래서 결국 이 두 괄호의 곱이 이 제일 마지막처럼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분배 법칙이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이렇게 전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와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곱하기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개할 때는 a하고 x를 곱하면 ax, a하고 y를 곱하면 ay, a하고 z를 곱하면 az, 그 다음에 b하고 x 곱하면 bx, b하고 y는 by, b하고 z는 bz가 되죠. 그래서 항이 2개 있고 항이 3개 있기 때문에 결국 전개하면은 2, 3은 6 해서 항이 6개로 늘어납니다. 물론 계산 결과 중에서 동류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다음 식에서 나옵니다. a-3b와 a 플러스 5b를 전개하시오. 그러면 a와 a를 곱하면 a제곱이 되고 a하고 5b를 곱하면 5ab, 마이너스 3b와 a를 곱하면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b와 5b를 곱하면 마이너스 15b 제곱이 되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동류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항이 여러 개가 나올 때 전개하면 여러 항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항이 너무 복잡하니까 전개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두 가지죠. 내림차순은 높은 차순부터 낮은 차수의 항을 순차적으로 적어 나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x제곱 y제곱 빼기 6x 세제곱 y 더하기 2x 4제곱 더하기 3x 빼기 1. 자, 이 항을 보면 항이 지금 5개인데 아주 어수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 항을 봅시다. 여기는 y의 관점에서 보면 y가 2차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을 보게 되면 여기는 y가 1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세 개는 y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y가 없는 상수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y 2차, 그 다음에 y 1차, 그 다음에 y가 없는 상수항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y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은 y가 없는 상수항이라고 그랬는데 이 y가 없으니까 이제 x가 주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x가 4차 먼저 쓰고 1차는 그 다음에 상수항을 마지막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다항식의 주인은 y인데 y가 사라진 이 상수항 안에서는 또 x가 주인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4차, 1차, 상수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름차수는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항을 써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5, 마이너스 11x, 여기는 1차, 그 다음에 x제곱은 2차, 3x 세제곱은 3차죠.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내림차순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개식 중에서 결과가 특이한 것이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 공식이라 해서 암기하기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완전제곱식, 그 다음에 합차공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 밑줄 그어놓은 이 두 개는 뭐 특별한 이름은 없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공식들은 고등학교에 나오는 공식이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도 알고 있으면 유용한 공식이라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완전제곱식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걸 완전제곱식을 배우기 전에는 흔히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은 뭐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고 끝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안 배웠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자, 완전제곱식은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자, a를 제곱하면 a제곱, 그 다음에 b를 제곱하면 b제곱이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항은 뭐냐면 a와 b를 곱한 다음에 2배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밑에 것은 a를 제곱한 것은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a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ab가 되죠. 그 다음에 그걸 2배 한 거, 마이너스 2ab가 온다 이렇게 모습을 관찰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차공식은 여기 a 더하기 b는 합이고 a 빼기 b는 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차공식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흔히 이렇게 외우죠. 앞에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뺀다기보다는 b와 마이너스 b를 곱해서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죠. a와 a를 곱하면 a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와 b를 곱한 형태는 서로 상쇄가 돼서 나타나지 않고 제곱항만 나타난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외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x와 x를 1차라고 보고, 이건 a와 b는 상수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차항과 상수, 1차항과 상수의 곱인데, 2차가 나눈 x와 x를 곱하면 2차항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와 b를 곱하면 1차, a와 x를 곱하면 1차가 나오죠. 근데 ax와 bx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리하면 a 더하기 bx가 되고 a와 b를 곱하면 상수항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똑같은 요령으로 2차항, 1차항 상수항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나오는 공식이라 했는데 요즘에는 중학교 문제에서도 중학생들이 모를 거라는 걸 예상하고 중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가끔 나오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A 더하기 B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완전 제곱식과 비슷한데 다른 점이 뭐냐면 자, A를 제곱한 것이 A제곱 나왔고 B를 제곱하면 B제곱 나왔죠. 근데 여기는 A와 B를 곱한 다음에 부호만 살짝 바꿔준 겁니다. 이랬을 때 그 결과는 뭐냐면 앞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입니다.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라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A 빼기 B인데 자, 이 두 번째 오는 걸 보면은 자, A를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B제곱이 되는데 A와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부호만 바꿔줍니다. 그러면 플러스 AB가 되죠. 그 다음에 최종적 결과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곱셈 공식이라고 그랬죠. 아니, 전개한다고 그랬죠. 전개하는 거다. 좌변은 단항식, 우변은 다항식이다. 이 다항식이 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항식이고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은 단항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제곱식과 잘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B 부분을 1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A는 X로 고치면 X 빼기 1. 그 다음에 뒷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X를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이 되는데 X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X죠. 근데 부호만 바꾸면 플러스 X가 되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1은 세제곱을 하나 그냥 1로 놓으나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세제곱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세제곱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그 B 대신에 1을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학생들이 원래 이게 세제곱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학생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B 대신에 1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 것은 똑같죠. x 더하기 1인데 여기를 보면은 x와 1을 곱한 다음에 부호만 바꾼 것이 이 중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x 세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은 어떤 결과를 가지는가 이것만 알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A 더하기 B의 제곱은 그 A 더하기 B가 두 개가 있어서 제곱을 쓴 거죠. 일단은 두 개로 벌려서 써봅니다. 그래서 A하고 A를 곱하면 A제곱, 그 다음에 B하고 B를 곱하면 B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A하고 B 하면 AB, B하고 A 하면 AB. 그래서 AB가 두 개가 나옵니다. 동량이 됐기 때문에 더하면 2AB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 완전제곱식은 나중에 이 거꾸로 하면은 인수분해 한다고 하는데 그 인수분해 할 때도 아주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A제곱을 아버지라고 보고 B제곱을 어머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유전자는 A, 어머니의 유전자는 B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은 A와 B의 자식인데 아버지의 유전자 A와 어머니의 유전자 B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식이 2명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항을 선생님은 중간항이라고 부를 텐데 여기는 A와 A제곱과 B제곱의 자식 2명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제곱은
자, 역시 A 빼기 B와 A 빼기 B로 늘어놓은 다음에 전개하면 됩니다. A하고 A 하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플러스 B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A하고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하고 A 곱하면 또 마이너스 AB, 그래서 마이너스 AB가 두 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B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A제곱은 아버지, B제곱은 어머니인데, 사실은 B제곱은 제곱을 해서 B제곱이 됐죠. 원래는 마이너스 B를 제곱해서 B제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원래 마이너스 B였죠. 그래서 이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전자 A와 어머니의 유전자 마이너스 B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두 명이니까 마이너스 2AB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사실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어머니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어머니는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B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합차 공식은, 자, 여기는 제곱항만 남고 나머지가 다 상쇄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A하고 A를 곱하면 A제곱, A하고 마이너스 B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B가 되죠. 그 다음에 B하고 A를 곱하면 AB가 됩니다. 그 다음에 B하고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근데 이 두 개 항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제곱항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나오는 곱셈 공식 하나 알려줬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간단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A 플러스 B하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하면 먼저 A하고 A제곱 곱하면 A 세제곱, A하고 마이너스 AB는 마이너스 A제곱 B 플러스 A B제곱. 자, 그 다음 B하고 이제 곱해 보겠습니다. B하고 A제곱 하면 플러스 A제곱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세제곱이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와 여기가 똑같으니까 서로 상쇄가 되고 여기와 여기도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건 뭡니까? A 세제곱과 B 세제곱만 남죠. 그래서 결과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데 계산 결과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식으로 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곱셈 공식이 좀 더 복잡하게 된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완전제곱식이 항이 A 더하기 B 이거의 제곱인데 항이 3개일 때, 항이 4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제곱항이 A의 제곱항이 나오고 B의 제곱항, C의 제곱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간항들이 나오는데 A와 B가 결혼하면 EAB라는 자식이 태어나고 A와 C가 결혼하면 EAC라는 자식이 태어나고 B와 C가 결혼하면 EBC라는 자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이 4개일 때 완전제곱식은 자, 제곱항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나온 다음에 자, AB가 결혼할 때는 EAB가 나오고 AC가 결혼할 때는 EAC가 자식이 되고 A와 D가 결혼하면 EAD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와 C가 결혼하면 EBC, B와 D가 결혼하면 EBD, C와 D가 결혼하면 ECD라는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이 있기 때문에 4명이 둘씩 짝을 짓는 방식은 6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항이 이렇게 6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항이 5개일 때 완전제곱식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이 2개가 있는 완전제곱식만 공부할 때는 3개짜리를 물어보면 전혀 대답을 못하겠죠. 그런데 2개짜리 공부하고 3개짜리 공부하는 학생은 4개짜리를 물어봐도 5개짜리, 6개짜리를 물어봐도 얼마든지 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형태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차공식의 확장이라고 했는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A 빼기 B 빼기 C입니다. 이러면 이 두 앞에 괄호와 뒤 괄호의 그
형태의 특징이 뭐냐면 문자는 똑같은데 단지 부호만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A는 부호가 안 바뀌거나 그대로죠. 그러면 부호가 안 바뀐 걸 그걸 제곱을 하고 그다음 B와 C는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부호가 안 바뀐 거 B하고 C를 더해서 제곱한 다음에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완벽하게 전개가 안 된 거니까 이걸 또 곱셈 공식에 의해서 완전 제곱식 그 공식에 의해서 전개를 하면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2BC 빼기 C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항이 3개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전개하면 항이 9개가 나오고 동량을 정리하면 결국 4개로 남겠지만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부호가 안 바뀐 것을 먼저 제곱하고 부호가 바뀐 것은 바뀐 것끼리 제곱을 한 다음에 앞에 빼기로 연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 항이 4개짜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개를 관찰해 보면 A하고 C는 부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B하고 D는 부호가 바뀌었죠. 그러면 안 바뀐 거 A와 C를 더해서 제곱한 다음에 바뀐 거 B와 D를 더한 다음에 제곱해서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전개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합차 공식이라도 아주 간단하게 답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령을 좀 자세히 보고서 공부를 한다면 다른 학생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복잡한 전개식인데 이것이 앞에 항이 3개, 뒤에도 항이 3개인데 이걸 그냥 단순히 전개하면 항이 3, 3은 9에서 9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2a가 있고 이 뒤에도 a제곱 더하기 2a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대문자 a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5, a 빼기 3이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쉽게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a하고 a 곱하면 a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5a와 마이너스 3a가 나오니까 2a로 정리가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a를 원래 항으로 환원합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a니까 2하고 원래의 식을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걸 또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하면 됩니다. 이걸 제곱하면 a 대제곱, 이 두 개를 곱하면 2a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2배 하면 4a 세제곱, 그 다음에 2a를 제곱하면 4a 제곱, 그 다음에 괄호를 풀고 그 다음에 동량을 전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가 4개 있는 경우인데 이 4개가 있는 경우는 이를 전개할 때 두 개 묶어가지고 좌우 대칭이 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앞에 있는 거 2개, 뒤에 있는 거 2개를 묶으면은 계산이 별로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관찰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x 더하기 1과 x 빼기 3을 묶고 x 더하기 4와 x 마이너스 6을 묶어 봅니다. 자, 왜 이렇게 묶을까요? 1과 마이너스 3은 더하면 마이너스 2죠. 또 4와 마이너스 6도 더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공통되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2개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뒤에 2개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와 x제곱 마이너스 2x가 2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윗부분에서 본 것처럼 공통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문자 x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치환할 때는 대문자로 치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원래 치환한 부분이다 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치환할 때는 거의 대부분 대문자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x 빼기 3, x 빼기 24가 되죠. 이것을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7x 플러스 70인데 x제곱을 다시 대문자 x를 x제곱 마이너스 2x로 환원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제곱 빼기 27.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하면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동류항이 많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곱셈 공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를 제곱할 거나 두 수를 곱할 때 단순히 그냥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2의 제곱은 102를 100 더하기 2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면 100을 제곱하면 만이 되고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항은 100과 2를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됩니다. 그래서 400이 되죠. 그래서 1404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7의 제곱은 100 빼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100을 제곱하면 만이 되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플러스 9가 되고 100과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마이너스 600이 되죠. 그래서 9409가 된다. 103 곱하기 97은 103은 100 더하기 3, 97은 100 빼기 3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100의 제곱 만에서 3의 제곱 9를 뺍니다. 그 다음에 106 곱하기 102는 106은 100 더하기 6, 102는 100 더하기 2로 바꾸면 곱셈 공식에서 쉽게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인데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분모는 간단한 수가 있는 걸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무리수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리수로 바꾸는 것을 유리화라고 하는데 이때는 합차 공식이 이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기 전에 그 켤레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래 켤레수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데 고등학교에 켤레 복소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안 배웠지만 2 플러스 3i와 2 마이너스 3i 이 두 수를 서로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선생님이 켤레수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합니다. 봅시다. 유리수와 무리수가 하나는 덧셈으로 하나는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수를 서로 켤레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켤레수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켤레라는 말은 신발 한 켤레에서와 같이 한 쌍의 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하거나 곱하면 아주 간단한 결과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 더하기 루트 6하고 5 마이너스 루트 6을 더하면 10, 아주 간단한 수죠. 그 다음에 곱하면 19라는 수가 나옵니다.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합과 곱이 또 차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루트 6이 되죠.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합과 곱 또는 차가 아주 쉽게 쉬운 계산 결과를 갖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은 겁니다. 또 그리고 곱할 때는 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켤레수를 곱하게 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제곱항만 나오기 때문에 그 와중에 무리수는 유리수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켤레수는 어디에서 자주 나오냐면 여러분이 아직 2차 방정식에서는 안 배웠지만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근은 항상 켤레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근을 합하거나 두 개의 근을 곱할 때는 아주 간단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두 근에 대해서는 두 근을 더하라, 두 근을 곱하라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바로 이
2차 방정의 두 근이 켤레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분모의 유리화를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분모의 유리화는 자, 2 플러스 루트 7분의 1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일단은 바로 이거의 켤레수를 곱하는 것보다는 일단 큰 숫자를 앞에 써줍니다. 루트 7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가 좀 작은 수죠. 이 숫자의 부호를 바꾼 것이 루트 7 마이너스 2니까 그 수를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합니다. 그러면 결국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7 빼기 4가 되죠. 그래서 분모가 3으로 간단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활용인데,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a와 b의 합이고 여기는 a와 b의 곱이죠.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a와 b의 합과 곱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b의 제곱하고 더하기 2ab인데 이것은 두 수의 차와 곱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합과 곱 또는 차와 곱으로 표현하는가? 그 이유는 켤레수의 경우에는 합과 곱, 차가 항상 간단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의 활용을, 곱셈 공식의 변형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런 공식을 만들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켤레수의 경우에는 더하거나 곱할 때 간단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그 도구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a 더하기 b 괄호의 제곱을 비교해 보면 이건 완전 제곱식에서 중간항 2ab가 생기죠. 근데 좌변에는 2ab가 없는데 우변에는 2ab가 있기 때문에 그 2ab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2ab를 덧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식은 여기는 이 a-b의 제곱은 중간항 마이너스 2ab가 생기죠. 근데 좌변에는 없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2ab를 상쇄하기 위해서 플러스 2ab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두 개씩도 마찬가지인데 좌변은 중간항이 2ab이고 우변은 중간항이 마이너스 2ab이죠. 근데 중간항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ab에다가 4ab를 더하면 이쪽도 중간항이 2ab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항을 서로 비교해보면 쉽게 공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좌변이 마이너스 2ab이고 여기 우변은 플러스 2ab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2ab에서 4ab를 빼주면 결국 이 우변도 중간항은 마이너스 2ab가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a와 b인데 여기는 x하고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이 식에서 완전 제곱식을 계산하면 중간항은 x하고 x분위를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2가 되죠. 그래서 중간항이 2입니다. 여기는 중간항이 없죠. 그래서 2를 상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덧붙인다. 여기는 중간항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덧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두 식도 보면은 여기는 중간항이 2, 여기는 중간항이 마이너스 2니까 중간항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플러스 4를 해준다. 여기는 좌변은 중간항이 마이너스 2, 우변은 중간항이 2니까 2에서 4를 빼주면 여기도 중간항이 마이너스 2가 돼서 좌우의 중간항을 같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곱셈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곱셈 공식은 앞으로 나올 인수분해 공식을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 그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해야 나중에 인수분해를 할 때 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곱셈 공식을 공부할 때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노트에다가 식을 써가면서 많은 반복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수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익숙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인수분해 공식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학이 났지만 계속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